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세 박영자 씨입니다. 평생 아들 셋만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는데 그 누구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 씨는 거실에 오래된 형광등을 바꾸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거실 바닥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삐끗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첫째 아들 대수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대수는 박 씨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대수야, 대수야, 제발 받아라.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수야, 엄마야. 엄마가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다. 좀 와줘. 30분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둘째 아들 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거실에서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연락하셨어요? 형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 그럼 막수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치킨집 장사 준비 중이에요. 중수야, 제발 좀 와줘. 엄마 혼자 힘들어. 엄마, 저 정말 바빠요. 형이나 막수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셋째 아들 막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어쩐 일이세요? 막수야, 엄마 좀 도와줘. 형광등 바꾸다가 떨어져서 못 일어나겠어. 어머니, 형들은 뭐 하는데요? 전화를 안 받거나 바쁘다고 해. 엄마, 죄송한데 저희도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막수야, 엄마가 지금 거실 바닥에 누워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형들한테 계속 연락해 보세요. 저는 정말 어려워요. 막수도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금덩어리처럼 키운 아들 셋이 모두 어머니를 외면하다니 말입니다. 1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첫째 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왜 그러세요? 대수야, 엄마가 형광등 바꾸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못 일어나겠다고 문자 보냈잖아. 아, 그거요. 엄마, 저 오늘 회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준비하느라 바빠요. 대수야, 엄마가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엄마, 그 정도로 급하면 119 부르세요. 저는 정말 못 가요. 119를 부르라고? 내가 내 아들한테 119를 부르라고 들을 줄이야.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런 일은 119가 더 전문적이에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들이 어머니의 절박한 부름에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형광등 바꾸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겠어요. 할머님,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1시간 넘게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빠서 못 와요. 할머님, 허리 많이 아프시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오면 병원 갈 거예요. 보호자분 연락은 됐나요? 연락은 했는데 바쁘다고 하네요. 구급대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박 씨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 염좌로 며칠간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나요? 아들들이 바빠서 혼자 왔어요.
할머님, 집에 가셔서도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 오세요. 치료를 마친 박 씨는 병원에서 택시를 불러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도 아들 중 그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74년을 살아온 박영자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셋만 믿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들은 어머니의 절박한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들을 이렇게까지 키운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건 50년 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살의 새댁이었던 박 씨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박 씨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엔 첫째는 당연히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구나.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해야겠어. 그렇게 태어난 게 첫째 아들 대수였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아들이네. 우리 집 복이 터졌어. 둘째 아들 중수가 태어나자 박 씨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극진히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복이 많아. 아들만 낳네. 1979년 셋째까지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막수가 태어나자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 삼형제라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들 셋을 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박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딸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도 충분한데 왜 또 나왔어? 이제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게 외동딸 순이었습니다. 아들들과는 달리 조용히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잔치는커녕 동네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이가 돌이 됐을 때 박 씨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수는 6살, 중수는 4살, 막수는 2살이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순이는 너희들과 달라. 엄마, 뭐가 달라요? 순이는 여자니까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남자니까 우리 집안을 이어갈 소중한 아들들이고. 그럼 순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긴 하지만 임시로 있는 거야.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도. 어린 아들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이가 자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차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줬지만 순이에게는 아들이 입던 헌 옷을 물려줬습니다. 아들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순이가 아프면 집에서 약국 약으로 때웠습니다. 순이가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유치원에 보냈지만 순이는 집에서 놀게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에서 엄마 도와주는 게 낫지. 순이가 6살이 되자 박 씨는 딸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순이야, 너는 오빠들을 잘 챙겨야 해. 오빠들은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엄마, 왜요? 오빠들은 나중에 우리 집안을 이어갈 소중한 아들들이야. 너는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저도 엄마 딸인데요. 딸이긴 하지만 아들들과는 달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오빠들이야. 순이는 어린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자신만 다르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은 새 가방, 새 옷, 새 신발을 모두 사줬지만 순이에게는 오빠들이 쓰던 것들을 물려줬습니다. 여자애는 이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시집갈 몸인데 뭘 그리 따지니? 학용품을 살 때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비싼 문구류를 사줬지만 순이에게는 가장 싼 것만 골라줬습니다. 순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 엄마가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도 소중한 자식이야.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지. 집에 돌아온 순이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집은 딸도 아들처럼 대해주던데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해. 왜 아들이 더 중요해요? 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소중한 존재야.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순이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좋은 사립중학교에 보냈지만 순이는 집 근처 공립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여자애는 멀리 보낼 필요 없어. 어차피 고등학교도 안 보낼 건데. 엄마,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여자가 공부를 그리 많이 해서 뭐해. 오빠들 대학 보내는데 돈이 더 필요해. 그때부터 순이는 자신의 미래가 정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들은 대학까지 갈 수 있지만 자신은 중학교 졸업 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박 씨에게 아들 셋은 집안의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반면 딸 순이는 그저 임시로 머물다 갈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 순이는 자랐고 아들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컸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 순이는 자랐고 아들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컸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이 편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순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는 그 차별이 동과 직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박 씨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때 첫째 대수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중수는 고등학교 1학년, 셋째 막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고등학교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엄마, 왜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그리 많이 해? 오빠들 대학 보내는데 돈이 더 필요해.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고등학교 갈 돈으로 대수 의과대학 보낼 거야.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 셋은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딸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시키기로 말이죠. 순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1998년 박 씨는 딸을 동네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시켰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순이의 첫 월급은 45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번 돈은 집에 갖다 바쳐야 해. 엄마, 전부 다요? 그래, 오빠들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네가 도와야지. 그럼 저는 용돈도 못 받아요? 용돈은 월급에서 5만 원만 떼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져와. 그렇게 순이는 매월 40만 원을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이던 아들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첫째 대수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박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대수가 의사가 된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해야겠어. 하지만 의과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순이야, 네가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오빠, 의대 등록금이 부족해. 엄마, 저도 야간고등학교라도 다니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대수 의대 보내는 게 우선이야. 네 공부는 나중에 생각해. 순이는 오빠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999년 둘째 중수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경영학과에 들어간 중수의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둘이 대학생이네. 순이가 더 벌어와야겠어. 엄마, 저 임금이 올랐어요. 이제 50만 원 받아요. 그럼 45만 원 갖다 내고 5만 원만 네가 써. 엄마, 너무해요. 제가 번 돈인데. 너무하다니? 오빠들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니도 나중에 오빠들 덕 볼 거 아니야. 하지만 아들들은 순이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엄마, 제 교재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요.
순이한테 더 달라고 해야겠네. 순이가 더 벌면 되죠. 어차피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1년 셋째 막수까지 대학에 진학하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아들 셋이 모두 대학생이 된 것입니다. 순이야, 이제 정말 힘들어졌다. 네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 저도 이제 22살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오빠들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 그러고 나면 니도 시집 보낼게.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게 해주세요. 안 돼. 오빠들 등록금도 빠듯한데 니까지 대학 가면 어떡해? 그때 순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왜 오빠들만 공부하고 저는 안 돼요? 이 기집애가 지금 엄마한테 대들어? 오빠들은 남자니까 공부해야 하는 거야. 남자라서 뭐가 달라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지 않아. 오빠들은 나중에 우리 집안을 책임질 아들들이고 너는 시집가서 남의 집 식구가 될 거야. 박 씨는 화가 나서 순이를 때렸습니다. 감히 엄마한테 말대꾸를 해. 네 주제를 알아라. 순이는 뺨을 맞고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겨울 순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고열로 며칠째 앓고 있는데도 박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먹어. 병원비 아깝다. 엄마, 열이 너무 나요. 병원에 가고 싶어요. 감기로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 먹고 푹 쉬면 나아. 하지만 같은 주에 막수가 배탈이 났을 때는 즉시 대학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어머, 큰일 났다. 빨리 병원 가자. 별일 아닙니다. 체한 것 같은데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병원비로 5만 원이 나왔지만 박 씨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수 아픈 게 제일 걱정이야.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서러웠습니다. 자신은 독감으로 열이 펄펄 끓어도 약국 약으로 버텨야 하는데 오빠는 배탈 정도로도 대학병원에 가다니 말입니다. 2003년 순이가 24살이 됐을 때 공장에서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이제 주임이에요. 그래? 그럼 월급도 올랐겠네. 얼마야? 100만 원이요. 좋아. 그럼 이제 90만 원 갖다 내고 10만 원만 네가 써. 엄마, 제가 승진한 건데 용돈도 그대로예요? 네 혼자 쓸 돈이 뭐가 그리 많아? 오빠들이 더 필요해. 그의 첫째 대수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대수가 드디어 의사가 됐어. 동네에서 제일 출세한 아들이야. 하지만 둘째 중수와 셋째 막수는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20대 전체를 오빠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포기한 채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아들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박 씨의 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순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2005년 첫째 대수가 결혼한다고 발표했을 때 박 씨는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대수가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박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의사가 된 첫째 아들의 결혼이라니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신부가 어떤 애야? 집안은 어때? 같은 병원 간호사예요. 집안도 괜찮고요. 간호사라니? 의사랑 간호사 결혼이면 금상첨화지. 박 씨는 즉시 대수의 신혼집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수야, 아파트 하나 사줄게. 엄마, 전세로 해도 되는데요. 안 돼. 의사가 전세로 신혼살림을 차리면 체면이 안 서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기 죽는 꼴은 못 봐. 박 씨는 아파트를 현금 3억에 샀습니다. 순이가 7년 동안 벌어다 준 돈과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말이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신혼살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줬습니다. 대수야,
신혼살림은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그릇, 이불,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걸 새로 사줬습니다. 신혼 살림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인 2010년, 순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남자가 어떤 사람인데? 건설회사에 다니는 분이에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 박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딸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혼수 준비 좀 도와주세요. 혼수? 무슨 돈으로? 중수도 내년에 결혼할 건데. 엄마, 제가 지금까지 집에 갖다 드린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요. 그 돈은 다 오빠들 교육비로 들어갔어. 네 덕분에 대수가 의사 됐잖아. 그래도 제가 결혼하는데 조금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댁에서 해주겠지. 요즘은 남자 쪽에서 다 준비한다더라. 결국 순이는 혼수를 300만 원어치만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깨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른 집 딸들은 혼수로 얼마나 해주는지 아세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아들 셋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 대수 오빠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대수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야. 당연히 다르지. 2007년 둘째 중수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중수에게 치킨집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엄마, 제가 치킨집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창업자금 대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아들 사업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치킨집 보증금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순이 혼수의 2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희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요. 시집간 년이 친정에 손 벌리고 그래?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 조금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없어. 막수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모자라. 2020년 막내 막수가 결혼할 때는 더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3억을 현금으로 내줬을 뿐만 아니라 신혼 살림까지 완벽하게 차려줬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우리 막내 아들 결혼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막수는 막내 아들이라서 더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럽 신혼여행비까지 500만 원을 따로 줬습니다. 반면 순이는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도 자비로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의 순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박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몸조리 잘해. 엄마, 와서 좀 도와주세요. 혼자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친정에서 뭘 도와줘?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그럼 산후조리원 가던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하지만 중수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한 달 동안 며느리 집에서 살면서 손수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집 손자인데 당연히 돌봐줘야지. 대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손자라며 금팔찌까지 사줬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아이에게는 간단한 선물 하나 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도 엄마 외손자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손자랑 친손자가 같아? 너는 시집간 몸이야. 그래도 같은 혈육인데요. 성씨가 다르잖아. 우리 집 손자가 아니야.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마저 남의 집아이 취급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에 박 씨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 과정에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들들이 나눠 가져야 해. 엄마, 저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에 욕심내면 안 되지.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아들들이 앞으로 엄마 모실 건데 당연히 아들들이 받아야지.
결국 남편의 모든 재산은 아들 셋이 나눠 가졌습니다. 순이에게는 한 푼도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저도 딸로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것과 재산 상속은 다른 문제야. 아들들이 받는 게 맞아. 그렇게 순이는 아버지 유산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평생 집안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남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 셋에게는 총 10억이 넘는 돈을 써줬지만 딸에게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씨는 아들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 어려우니 아들 중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죠. 대수야, 엄마 혼자 살기 무서워. 니네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엄마, 그게 저희 집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아이들도 크고 와이프도 직장 다니고 엄마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돈 보탤게.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 거의 없어요.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첫째 아들이 어머니를 거절하다니 말이죠. 둘째 중수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중수야, 엄마가 니네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엄마, 저희는 정말 어려워요. 치킨집도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생활비 보탤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집도 좁고 아이도 어리고. 중수야, 엄마가 너희 사업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니? 엄마, 형이 더 여유 있으니까 형한테 가세요. 셋째 막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막수야,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저희는 신혼이라서 정말 어려워요. 신혼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엄마, 와이프가 임신 준비 중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형들도 계시잖아요. 왜 꼭 저희만? 결국 아들 셋 모두 어머니를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설날 박 씨는 당연히 아들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대수야, 올해 설날은 어디서 보낼 거야? 엄마, 저희는 와이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에서? 그럼 엄마는? 중수나 막수랑 지내세요. 중수에게 전화했더니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요. 그럼 막수는? 막수한테 연락해보세요. 막수마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와이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다들 친정? 그럼 엄마는 혼자 설날을 보내라는 거야? 엄마, 순이한테 연락해보세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챙겼는데 정작 명절에는 모두 처가로 간다니 말이죠. 결국 박 씨는 설날을 혼자 보냈습니다. 차례상도 차리지 못한 채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본 박 씨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당뇨래.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 제가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혼자 가기 무서워. 엄마, 당뇨는 위험한 병 아니에요. 혼자 가셔도 돼요. 중수와 막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 장사하느라 바빠요. 직접 가세요. 엄마, 제가 출장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혼자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혈당 수치도 높은 상태로 말이죠. 2018년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처가로 갔습니다. 중수야, 작년 설날에도 처가 갔잖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엄마, 처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 친정어머니보다 장모가 더 중요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형이나 막수랑 지내세요. 하지만 형과 막수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또다시 혼자 추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겨울 박 씨가 감기로 일주일째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수야, 엄마가 감기 걸려서 일주일째 못 일어나겠어. 좀 와줄래? 엄마, 감기는 푹 쉬면 나아요. 약 먹고 계세요. 막수야, 엄마 혼자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감기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와서 한 번만 봐줘. 엄마, 저도 감기 옮을까 봐 무서워요. 나으면 갈게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감기 옮을까봐 무섭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박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어.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 지금 수술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게 3일 후였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대수야, 엄마가 3일 전에 다쳤다고 했잖아. 아, 그때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어머니가 다쳤는데 깜빡해? 엄마, 응급 상황이면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들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수야, 엄마 너무 외로워. 한 번만 와줘. 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만나지 맙시다. 마스크 쓰고 잠깐만 봐도 되잖아.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더 위험해요. 전화로만 연락해요. 하지만 그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 아들들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씨의 건강마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들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2021년 봄, 박 씨의 혈압이 갑자기 200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까지 겹치면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혼자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대수야, 엄마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쓰러질 것 같아.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엄마, 혈압약 제대로 드세요.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요. 약을 먹어도 자꾸 어지러워.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제가 의사잖아요. 고혈압은 약물로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봐줘. 네가 의사인데 엄마 몸도 못 봐주니. 엄마, 가족 진료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병원 가세요. 박 씨는 아들이 의사면서도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박 씨가 집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수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졌어. 빨리 와줘. 엄마, 지금 가게가 바빠서요. 119 부르세요. 중수야, 119 부르기 전에 네가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119가 더 빨라요. 저는 지금 못 가요. 그럼 언제 올 거야? 저녁에 가게 정리하고 갈게요. 하지만 중수는 그날 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늦어서 못 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직도 어지러워. 병원 가셨어요? 혼자 어떻게 가? 그럼 오늘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그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막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어려서 병원 같이 못 가겠어요. 막수야, 엄마가 쓰러졌다고. 엄마, 대수 형이 의사잖아요. 형한테 물어보세요. 형은 가족 진료 안 한대. 그럼 어쩔 수 없죠. 혼자 가세요. 결국 박 씨는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됐나요? 아들들이 바빠서 못 와요. 할머님,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족분들께 꼭 말씀드리세요. 박 씨는 병원에서 하루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중 그 누구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님, 누가 모시러 오세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자식들이 다 바빠서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가을 박 씨는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 실버타운이라도 보내줄래? 엄마, 실버타운은 비싸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씩 드는데 누가 내요? 니들이 조금씩 보태면 되잖아. 저희도 각자 생활이 빠듯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순이한테 부탁해보세요. 중수와 막수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비는 진짜 부담돼요. 순이가 간병인 일을 하잖아요. 순이가 전문가니까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니들이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엄마 실버타운비도 못 내? 엄마,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옛날 일? 엄마가 해준 게 옛날 일이야?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2022년 설날 박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수야, 올해 설날만이라도 같이 보내자. 엄마, 저희는 와이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대수야, 엄마 나이가 얼만데 언제까지 혼자 설날을 보내라고. 엄마, 순이랑 지내세요. 왜 자꾸 순이 얘기만 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엄마, 제가 언제 아들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그 바쁘다는 핑계는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박 씨가 장보러 나갔다가 폭염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박 씨는 간신히 막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막수야,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줘.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장 보러 나갔다가 쓰러졌어. 지금 혼자 있어서 힘들어.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회의가 엄마보다 중요해?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탈수라고 하네. 막수야, 제발 와줘. 엄마, 탈수면 수액 맞고 나면 괜찮아져요. 집에 가서 쉬세요. 막수는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할 때는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2023년 겨울 박 씨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니들한테 너무 실망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가 평생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쓴다고? 언제? 엄마가 응급실에 가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오고.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대가 바뀌어도 효도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엄마, 순이가 있잖아요. 순이한테 부탁하세요. 박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50년간 아들들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박 씨가 형광등을 바꾸다가 거실에서 떨어진 날 말이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박 씨는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순이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순이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안 와도 돼. 괜찮다고. 엄마, 30분 후에 갈게요. 집에 계세요. 순이는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가봐야 할 환자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더 걱정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조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아픈 것 같아서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이는 급히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본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이야, 왜 왔어?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어디 아프세요? 순이는 어머니 옆에 있던 파스와 진통제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넘어지셨어요? 형광등 바꾸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 엄마, 언제요? 병원은 갔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 다녀왔어. 혼자 가셨어요? 오빠들은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네. 엄마가 다치셨는데도요? 순이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아꼈던 오빠들이 어머니가 다쳐도 오지 않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봐드릴게요. 순이야, 너도 일해야 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일은 며칠 쉴 수 있어요. 순이는 그날부터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일로 익숙했던 터라 어머니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병원 가실 때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이제 좀 어때요? 고마워, 순이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딸 취급도 안 했던 순이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다니 말이죠. 이틀 후 첫째 대수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순이가 돌봐주고 있어. 아, 순이가 와 있어요? 다행이네요. 대수야, 니는 언제 와볼 거야? 엄마, 순이가 전문가잖아요. 제가 가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순이한테 맡기고 푹 쉬세요. 제가 갈게요. 언제 시간 되면. 하지만 대수는 그 후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중수와 막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순이가 돌봐드리니까 다행이네요. 엄마, 순이가 간병 전문가니까 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아들들은 모두 순이가 있다는 걸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런 오빠들이 한심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정말 너무해요. 순이야, 오빠들 욕하지 마. 바쁜 거야. 엄마, 엄마가 다치셨는데 바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도 아들들이니까. 엄마, 아들이면 뭐가 달라요? 저도 엄마 자식인데. 박 씨는 순이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 씨의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이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나아지셨네요.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엄마, 앞으로도 제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순이야,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 저 간병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는 돌봐드려야 한다는 걸. 그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저를 자식 취급 안 하신 거 알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순이야, 그래도 저는 엄마가 친엄마니까 당연히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니를 차별한 게 정말 잘못이었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꼭 말해야겠어. 오빠들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정작 엄마가 아플 때는 아무도 안 와. 엄마, 근데 니는 평생 차별받으면서도 엄마를 돌봐주네.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순이야,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몰랐어. 엄마, 이제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박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아들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건 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순이야, 네 일이 있을 텐데 안 와도 돼. 엄마, 제가 환자분께 양해 구했어요.
당분간 엄마만 돌볼게요. 그러면 네가 돈 벌어야 할 텐데 어떡해? 엄마가 더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죠.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심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말이죠. 아들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딸은 아무 대가 없이도 어머니를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순이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 씨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요. 평생 너를 차별하고 오빠들만 챙겼잖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꼭 말해야겠어. 이제야 깨달았거든. 네가 진짜 내 보물이었다는 걸. 박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순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네 집 근처로 이사할까 생각 중이야. 엄마, 정말요? 그래, 네가 자주 와주는 것도 힘들잖아. 엄마가 가까이 가서 살게. 엄마, 그럼 정말 좋겠어요. 제가 매일 뵐 수 있겠네요. 박 씨는 순이에게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주는 제대로 된 지원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첫째 대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세요? 순이네 근처로 가려고. 엄마, 갑자기 왜요? 여기가 더 좋잖아요. 대수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너희들한테 너무 실망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다쳤을 때 순이만 와서 돌봐줬잖아. 너희들은 아무도 안 왔어. 대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빠서 그랬어요. 순이가 간병 전문가니까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바빴다고? 대수야, 엄마가 평생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옛날 일? 엄마가 해준 건 옛날 일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바쁘다고? 박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수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너희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는 걸.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서러워요. 서럽긴 누가 서러워? 엄마가 더 서러워. 둘째 중수와 셋째 막수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 그만두세요. 저희가 앞으로 자주 갈게요. 중수야, 네가 언제 자주 왔니? 엄마 혼자 살 때 몇 번이나 왔어? 엄마, 가게 일이 바빠서. 또 바빴다는 핑계네. 순이는 간병 일하면서도 시간 냈는데. 막수는 더 직접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엄마, 저희도 엄마 아들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수야, 너희들이 엄마 아들 맞니? 그럼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박 씨는 더 이상 아들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순이가 사는 동네 근처 깔끔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한 첫날 순이가 음식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순이야, 네 덕분에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기분이야. 엄마, 이제 제가 매일 와서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순이야,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가까이 계셔서 마음이 놓여요. 박 씨는 순이와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일상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딸과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정말? 우리 예쁜 외손자들 어서 와. 박 씨는 처음으로 외손자들을 제대로 돌봤습니다. 그동안 친손자들만 챙겼는데 외손자들도 똑같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도 용돈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많이 줄게. 박 씨는 외손자들에게도 친손자와 똑같은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박 씨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 순이가 함께 갔습니다. 보호자분이 함께 오셨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효심 있는 딸이거든요. 박 씨는 자랑스럽게 순이를 소개했습니다. 검진 결과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수치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할머님,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마음이 편안해지시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따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진짜 효녀죠. 맞아요. 제가 정말 복이 많아요. 그해 추석에 박 씨는 처음으로 순이네 집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빠들은 어떻게 하세요? 오빠들은 오빠들대로 지내겠지.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엄마,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야,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하고만 지낼 거야. 박 씨는 아들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이 남편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순이가 어머니 잘 모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 순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가 순이를 잘 키우셔서 저도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박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들과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 그 자체였거든요. 어느 날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행복해요. 왜? 평생 엄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에요. 순이야, 엄마도 그래. 이제야 알겠어. 박 씨는 75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효도는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평생 아들만 사랑했던 박영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1년치 카드 내역이랑 은행 내역입니다. 보자. 백제호텔 코수율이 28만 원? 2명 식사? 그날 너 출장 아니었냐? 출장 맞아요. 저는 없었어요. 이거 봐. 피트니스 멤버십 월 18만 원. 클리닉 한 달 50만 원. 피부 관리 이게 몇 건이니? 거기다 저 명품 전기 배송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매달 고가 브랜드 제품 샘플이 배송된대요. 그걸 네 카드로 썼다는 거야? 네, 3개월 할부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미쳤네. 이건 생활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치야. 이런 지출이 너 없이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냐? 너도 문제야? 오늘 이야기는 66살 강용태 씨 부부와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연휴를 앞둔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관광버스가 강릉 시내를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회를 손질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긴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그럭저럭 알뜰살뜰 살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횟집 안쪽 주방에서는 아내 64살 이영숙 씨가 된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쉰 아내는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한테 아직도 전화 없어? 응. 문자도 안 오고. 평소 같았으면 연휴 앞두고 미리 전화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애가 이런 식으로 연락 안 한 적 없었잖아. 불안감이 부부 사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용태 씨는 국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는 연휴라 손님도 적었고 마침 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보자.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도 연락 한 통 없이 가는 건 좀 실례 아닐까? 사흘째야. 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게 없잖아. 이번엔 진짜 그냥 못 넘기겠어. 아내의 말에 용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감정 표현이 서툴고 혼자 끙끙 앓는 성격이었습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불안은 불안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한다고 공부도 곧잘 했고 서울에서 대학도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두 사람은 짐을 간단히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막히지 않았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도착한 건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25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간 집이었고 부부 명의가 아닌 용태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장 중입니다. 급한 일은 문자 주세요. 출장? 지후가? 글쎄, 출장이라면 은지는 있어야 할 텐데. 근데 둘 다 연락이 안 되잖아. 강 씨는 배를 눌렀습니다. 띠링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2번, 3번 눌렀지만 똑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꺼내며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고 있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도 아니고 전원이 꺼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데?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 그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서 흐릿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여성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들었지? 안에 사람 있어. 무슨 출장이라는 거야? 안에 사람 있는 게 뻔한데. 두 사람은 현관문 쪽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다. 지금 너희 집 앞이다. 무슨 일 있니? 걱정돼서 왔다. 문자 꼭 줘라. 30분을 더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웃음소리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복도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니 얘가? 강 씨는 마침내 결심한 듯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지 않았지? 예전 그대로일 거야. 애가 바꾸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으니까. 강 씨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숫자 조합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쪽에선 미세한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족발 상자와 피자 박스, 일회용 컵과 맥주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고스톱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여자 셋이 나왔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에 화장은 진하게 되어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당신들은 누구요? 용태 씨 부부의 소리가 들리니까 며느리 은지 씨가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에 가디건을 걸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지훈은 지금 어디 있어? 넌 지금 뭐 하는 중이었니? 그게 그이는 잠깐 외출했어요. 전 친구들이랑 그냥 좀 얘기 나누고 있었고요. 전화는 왜 안 받아? 출장이라는 쪽지는 또 뭐고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이야? 며느리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옆에 친구 한 명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까 고기 좀 남은 거 있지 않아? 난 아직 배 안 찼는데. 조용히 해. 지금 상황 몰라? 두 사람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가 사는 집이 맞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친구들을 안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냥 친구들 잠깐 온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몸이 안 좋아서. 사흘 동안 연락 안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 지우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늦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나갔어요. 출장이라고 쪽지 붙여놓은 건 누구 생각이었니? 그건 그냥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 옆에는 반쯤 젖은 수건과 뜨담한 화장품 샘플이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못 자고 있다는 말, 너 알고 있니?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받는다는 말은 들어봤니? 저 진짜 몰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보다는 피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 아들만 귀히 여기는 못된 시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 용태 씨와 영숙 씨는 한참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찮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에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동안 집안에서는 다시 음악이 켜졌습니다. 그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근처에 있는 저렴한 호텔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딸까지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 조명은 희미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우가 너무 착해서 그래? 걔는 옛날부터 자기 말보다 남부터 챙겼잖아. 근데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며느리는 저 모양이고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지우다. 그는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넌 지금 어디 있냐? 저 지금 집이 아니라 모텔이에요. 뭐, 모텔? 며칠째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며칠만 나가 있자 싶어서요. 아니, 집 놔두고 왜 모텔에서 자? 집에 못 있겠어요. 말끝이 길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가 뭘 못 견디겠다는 건데? 은지가요,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같이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요. 제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내고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왜 그런 걸 숨기고 살아? 부끄러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고요.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속상해하실까 봐서요.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별거 아닌 일로 걱정 끼쳐드리는 거 싫었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쓰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생활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넌 지금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 거야? 네, 집에선 잠도 못 자겠고 싸우는 것도 지쳐서요. 그냥 나왔어요. 회사에선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뭘 죄송하냐? 미안해야 할 사람은 너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영숙 씨가 휴대폰을 뺏듯 받아들었습니다. 지후야, 엄마야. 네, 엄마? 넌 지금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우리 오늘 그 집에 직접 갔다 왔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더라.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숨고 싶었어요. 이제부터는 숨지 마. 그래봤자 더 망가지는 건 너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너 만나자. 엄마 아버지랑 셋이서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은 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 속 자막이 무음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막보다 조용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우가 저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얘가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았더라. 내가 아버지란 사람이 뭘 했나 싶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강 씨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연휴를 맞아 한산한 공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전화로 약속을 잡았던 터라 둘 다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퀭한 눈빛, 입술엔 생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너 대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어제 거의 못 잤어요.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요. 앉아라. 일단 아침은 좀 먹어야지. 강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냥 얘기부터 할게요. 그 순간 식당 한쪽의 창문을 통해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 공기는 차디찼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기엔 진짜 고마웠어요. 은지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고 저도 그 마음 믿었고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회사 가고 없는 낮 시간에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질 않더라고요. 일은 안 다닌다며? 친구들이 직장 다닌다면서 어떻게 자주 만났어? 교대 근무하는 친구들이에요. 스케줄 비는 시간 맞춰서 평일에도 종종 모였고요. 은지한테 뭐라고 하면 결혼했더니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느냐고 화부터 냈어요. 그럼 너는? 같이 집에 있을 땐 뭐하고 있었는데? 저요? 안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 읽거나 혼자 방에 있었어요. TV 켜면 시끄럽다고 하고 말 붙이면 피곤하다고 해서요. 애초에 밥은 해주긴 하니? 그게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배달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가끔 삼각김밥 하나 던져주거나요.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걱정하실까봐 부부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서로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했어요. 요즘 집에서 밥 안 해 먹는 부부들도 은근히 많으니까요.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네가 망가지는 걸 우리 두고 보라고? 그게 효자야? 죄송해요. 한순간 테이블 위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자신의 손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손은 어느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집도 우리 돈으로 해줬고 네 월급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왜 계속 끌고 갔니? 애초에 기대가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은지도 언젠간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다 너만 점점 사라졌구나. 맞아요?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셔츠는 다림질도 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카드도 사실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은지 명의는 아니에요. 결혼하고 2달 뒤부터 월급 카드 제가 맡긴 이후로 쭉 그랬어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너만 뼈 빠지게 벌고 며느리는 친구랑 놀고 술 먹고 그런 거였지. 네,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 집엔 저만 없더라고요. 그 말에 영숙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을 그 허탈함이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하고 면접 준비에 고생했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당장 내 아들이 귀하고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꼭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모텔로 간 거구나?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 이틀 나가 있자고 시작한 게 벌써 일주일 됐어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아버지는 그 시간에 지옥을 살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전날 보았던 집안의 물건들, 친구 수, 음식물 잔해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기억해. 이건 우리가 본 장면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장면 못 봤을 거야. 지우야. 네? 은지한테 기회를 준 거지.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냐?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강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고 그 안쪽의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네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마. 네가 눈 뜨고도 망가질지 아니면 정신 차릴지는 너한테 달려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고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그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한 네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명확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혼란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용태 씨 부부와 헤어진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걸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서울 시내를 걷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숙소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씨는 아내와 함께 숙소 안에서 간단히 점심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개를 숙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 있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그냥 다시 와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너야말로 잘 왔다. 앉아봐라. 아까 못다 한 얘기 있는 거지?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앉자마자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진짜 말할게요. 그냥 들킨 기분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더 숨길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말해봐라. 우리가 애 얼굴 못 들고 다녀야 할 얘기라도 네 입으로 듣는 게 낫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지가 직장 그만뒀다는 말은 들으셨죠? 작년 말에 네가 얘기하긴 했어. 처음엔 전 임신 준비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요, 그 뒤로 그 흔한 검진도 산부인과 진료도 한 번 안 갔어요. 그럼 임신은 핑계였단 얘기냐? 솔직히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전 무조건 믿었으니까요. 몸을 만든다고 하길래 요가 수업이랑 식단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이랑 카페 투어, 쇼핑이 다였더라고요. 애는 임신 시도는 한 건 맞는 거니? 아들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문 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건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배달 약국 명세서였습니다. 피임약이에요. 신발장 위에 숨어있던 거 우연히 봤어요.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피임약을 먹었다고? 처음엔 저도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또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맞춰졌죠. 너한텐 임신 준비라 해놓고 뒤로는 피임을 했다는 거야? 네, 그때부터 전 그냥 제가 바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주먹을 꽉 쥔 채 소파에 등을 기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카드로 명품 사고, 미용 시술 받고, 피부과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 소리 하면 내 인생의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라더군요. 지후야, 너는 왜 그걸 다 감당했어? 왜 이제야 말해? 처음엔 사랑이었고, 중간엔 책임이었고, 나중엔 그냥 체념이었어요. 그 책임이란 게 네 인생을 망치는 책임이면 그건 도리가 아니라 착각이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 솔직히 지금도 마음 한편에선 은지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가 남아있어요. 그 기대가 너를 망친다, 지후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에게 강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내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거잖아. 이번에 전세 만기 연장 안 하겠다 그렇게 해. 그럼 은지는요? 너야말로 결정해라. 네가 이혼이든 별거든 뭘 택하든 부모로서 더는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두는 거고 무언가 바꾸고 싶다면 네가 선택해야지. 생각을 좀 더 해보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우린 널 사랑하니까 네 선택을 기다리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감정이 무너졌고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겠니?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아들 지우 씨와 함께였습니다. 계약 연장일은 아직 2달쯤 더 남아 있었지만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 설명했습니다. 이 집 연장 없이 내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유는 뭐로 말씀드릴까요? 가족 사정입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역시 이 결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고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이어진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야 너도 움직이지 않겠냐? 말로는 절대 안 움직이더라. 너도 알잖아. 은지 표정이 어떨지. 우리 집에 왔을 땐 귀찮다는 눈빛이었고 친구들 앞에선 사람이 달라졌었어. 근데 은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계약 만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굳이 네가 말할 필요 없어. 통보는 내가 직접 할 거다. 그럼 은지는 뭐라고 할 텐데요? 그 반응조차 보는 거다. 사람이 진심을 드러낼 때는 자기가 잃을 게 생겼을 때니까. 그리고 그 말 몇 마디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라고. 아버지 성격 모르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그가 했던 판단 중 가장 명확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아들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거기엔 중개인 연락처와 함께 정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해. 네가 마음 정리되면 우리랑 같이 부동산도 돌고 짐도 정리하자. 네. 그날 저녁 아들은 잠시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새 큰 변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은지 씨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바나나 우유 하나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왔어? 왔어? 그냥 회사 일도 있고 엄마 아빠도 뵙고 왔지? 자주 가는 것 같네? 피곤하지 않아? 생각할 것도 많고 겸사겸사 가는 거지?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너무 부모님한테만 붙어 있는 거 좀 별로야.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아들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계약 정리 통보가 며느리 은지 씨 앞으로도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전날까지는 연락 한 통 없었지만 아마 부동산에서 연락이 간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여보, 은지다. 전화 받을까? 받지 마. 어차피 아직 정리할 생각 없으면 할 얘기도 없을 거야. 하지만 영숙 씨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지금 바쁘다. 혹시 전세 계약건으로 전화한 거면 네 시아버지가 직접 정리한 거니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렴.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좀 얘기하고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여기 살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얘기할 땐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연락한 거니?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명의로 집부터 마련했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영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아침밥도 차려놓았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워졌고 휴대폰은 자주 뒤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그냥 여행 한번 갈까? 요즘 서로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그 얘긴 다음에 하자. 그는 더는 며느리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진심이 아닌 집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너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누가 너를 사랑해서 챙기는 건지, 네가 가진 걸 보고 붙어 있는 건지.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마지막 기회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엔 놓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프랜차이즈 카페 앞. 햇빛은 따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가운데 한 여자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은지 씨였습니다. 화장은 한껏 자연스럽게 했고 머리는 질끈 묶은 상태였습니다. 옆에 놓인 물티슈와 종이컵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연출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에 SNS 앱을 켜고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물 고인 듯한 눈매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창피하지만 제 상황을 좀 알리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 들렸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이 라이브에 입장했고 실시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최근에 시댁에서 아무 상의도 없이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하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부모님이랑 부동산을 갔고요. 하루아침에 제가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화면에는 눈물 흘리는 여자의 절망이 포착되고 있었고 시청자 반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시댁이 너무하네요. 남편은 왜 가만히 있어요? 요즘도 그런 시부모가 있나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 건 알아요. 하지만 한 번도 시부모님께 불손하게 행동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싫어하셨던 건지 갑자기 이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워요. 그녀는 연기를 하듯 고개를 떨구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용태 씨와 영숙 씨의 딸 나영 씨였습니다. 티셔츠에 야상 하나 걸친 편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급히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그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꺼. 아가씨 이거 그냥 오해 풀려고 한 거예요. 꺼, 지금 당장. 저도 할 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몰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카페에서 방송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 알아? 이깟 방송한다고 네가 잘못한 게 덮어져? 내가 모를 줄 알아? 나영 씨는 말도 안 되는 장면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스마트폰을 집어 화면을 내렸다가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피해자인 척해. 오빠 힘들게 한 거 여기서 다 말해볼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제 입장 말하려고 한 거예요. 오빠랑 대화도 안 되고 시댁은 일방적이고. 일방적인 게 뭔지 보여줄까? 오빠 카드로 뭐 했는지, 집에서 뭐 했는지, 필요하면 자료 다 꺼내줄까?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이러세요? 너 아까 사람들 보라고 방송 켰잖아. 그래,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아까 그 연기력으로는 안 돼. 며느리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오빠가 얼마나 참고 산 줄 알아? 명품, 친구들 술자리, 집안 꼴은 쓰레기장인데 오빠는 모텔에서 자고 있었어. 그걸 지금 일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요. 너 SNS 할 시간에 반성부터 해. 지금 이 상황을 연기처럼 대하지 말고 네가 만든 결과라는 걸 직면하라고. 그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왜 해? 쪽팔린 건 아나 보지? 그런 사람이 감정 파리하려고 이딴 짓을 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말에 며느리 은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SNS로 공감받고 위로받는 게 익숙해졌던 그녀는 현실의 정면 충돌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송 켜면 가족들이 뭐라 하든 네가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진짜로 다 얘기할 거니까 알아서 해. 내 성격 몰라? 눈에는 눈,
이해는이 받은 거 배로 돌려주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 나영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은 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지 씨는 망연히 앉은 제 먼 산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여동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나가. 그렇게 붙잡아서 될 사람 아니야.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을 해야지. 방송 켠 거 너도 봤구나. 직접 껐어. 내 손으로 그딴 짓까지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말고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옳은 판단하길 바래. 세상은 좁고 또라이들은 많다더니 딱 그 짝이네. 새언니고 뭐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고 했으니까. 오빠도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가족 그런 방식으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아. 나머진 오빠가 마무리해. 당당하고 뚝심 있는 여동생의 말에 지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에 마음속 어딘가가 정리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서울 한적한 카페의 창가 자리.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미리 뽑아놓은 통장 사본과 카드 사용 명세서가 파일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결제 기록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 거였는데? 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출처불명의 결제를 하나하나 체크해 갔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 구독 서비스, 미용 클리닉 정기 결제, 오프라인 럭셔리 브랜드 매장 결제 내역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처리된 무통장, 송금 개인 계좌 항목도 여럿 보였습니다. 지우 씨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맡긴 월급 통장은 그저 가족의 생활비 계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 영숙 씨였습니다. 지우야,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엄마, 잠깐 얘기하실래요? 너 뭐 좀 정리하고 있다 했잖아. 우리 지금 근처니까 네가 보여준다는 그거 지금 봐도 될까? 지우는 곧바로 부모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명세서 파일과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숙소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영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의자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1년치 카드 내역이랑 은행 내역입니다. 보자. 강 씨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하나하나 지출 항목을 보자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제 호텔 코스 요리 28만 원? 2명 식사? 그날 너 출장 아니었냐? 출장 맞아요? 저는 없었어요. 이거 봐, 피트니스 멤버십 월 18만 원? 클리닉 한 달 50만 원, 피부 관리 이게 몇 건이니? 거기다 저 명품 전기 배송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매달 고가 브랜드 제품 샘플이 배송된대요. 그걸 네 카드로 썼다는 거야? 네, 3개월 할부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미쳤네. 이건 생활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치야. 이런 지출이 너 없이도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냐? 너도 문제야? 제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때도 제가 참 바보 같았죠. 지우 씨는 파일을 넘기며 스스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처 다 지우지 못한 결제 문자 캡처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진짜 너도 위험할 수 있어. 통장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 아닌데 이 정도면. 저기 룸살롱 같은데 결제된 건 뭐야? 그날 은지가 친구들이랑 뭐 먹는다고 했던 날인데 결제는 새벽 1시에 됐더라고요. 위치는 종로 쪽이고요. 그거 경찰서 가야 하는 건 아니냐? 요즘 세상에 이런 카드 남용이면. 솔직히 아직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리는 해야지. 네가 버텨서 여기까지 왔잖아. 정리한다면서 왜 망설이냐? 지금도 그런 거냐? 아니에요.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들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네가 단호해야 한다. 이걸 보여줬다는 건 이제 더는 못 견디겠다는 뜻이지? 맞아요. 이젠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자.
오늘부터 네가 네 돈 다시 관리해. 그날 저녁 지우는 은지에게 통장 해지 사실과 카드 정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국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막아? 상의할 일 아니었어? 이건 내 돈이고 이제 내 인생이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나한테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넌 생활한 게 아니야? 소비만 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할게. 각자 갈 길 가자. 지우 씨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은지 씨에게 더는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이혼 신청서를 출력해둔 원본과 통장 정리 내역, 카드 해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화장대 위에 두고 용태 씨 부부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용태 씨 부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모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끝에 지우 씨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침묵을 찢는 가위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씨는 눈빛만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가 기다린 대답이야. 지금까지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끌려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현실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걔는 아직도 카드 정지된 걸 억울해하더라. 그러니까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말 안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아버지 명의 집이라 다행이에요. 재산 분할 얘기할 명분도 없을 거예요. 네가 준비한 만큼 따라줄게. 대신 중간에 흔들리지 마. 네,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곧 이 집을 비우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더는 너랑 못 살겠어? 화장대 위에 서류 두고 간 거 봤지? 은지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당황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카드 정리하고 통장 회수한 것도 그 수순이야? 응? 그래, 참 잘했다. 대단하네.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야 속이 후련했어? 난 널 몰아간 적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지키기로 한 거야. 이혼 진심이야? 응, 더는 널 믿을 수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면 더 할 말 없어. 지우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옷 몇 벌을 챙기고 문 앞에 운동화를 신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은지 씨가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 진심이야. 진짜 이번엔 잘할게. 늦었어. 기회는 진작에 다 줬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도 너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응, 그래야 네가 이제라도 현실을 마주하니까. 지우 씨는 그렇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지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 씨는 부모와 함께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정식당 안에서 셋은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 절차는 네가 다 하니? 네, 서류는 접수했고요. 다음 주에 첫 조정 날짜 나올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어디 있을 거냐? 근처에 원룸 알아봤어요. 바로 이사할 거예요. 짐은 최대한 줄였고요. 지금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 말에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삶을 살아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은지 씨는 지우 씨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용태 씨 부부의 가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입구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녀를 본 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나영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조에서 물을 퍼왔고 그대로 은지 씨에게 부었습니다. 오빠 인생에 더 이상 끼지 마. 물이 더럽다고? 아니, 너한테 흘러내리는 이 물이 너랑 어울려. 은지 씨는 쏘스라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우리 가족은 이제 널 안 받아. 널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라고. 헤어질 거면 깔끔하게 헤어져. 그렇게 기회 줄 땐 반성의 기미조차 없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같은 거 우리 가족 시켜줄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우 씨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자 서울 하늘은 한결 맑아졌습니다. 지우 씨가 이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1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헬스장 등록이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운동을 하고 돌아와 간단히 샐러드나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 먹는 생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앉은 책상 앞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에는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몇 건 와 있었고 그 아래엔 한 통의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요즘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아버지는 가게 마치고 지금 야외 정리 중. 집 근처 오면 얼굴 좀 보여줘. 늘 보고 싶단다. 지우 씨는 웃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 짧은 메시지에도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응,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엔 내려갈게요. 답장을 보낸 그는 스탠드를 켜고 책장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의 장점은 밤에 무언가를 읽든 조용히 울든 아무도 눈치채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 씨는 강원도의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게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 용태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왔냐? 네, 가게는 괜찮으세요? 요즘은 관광객도 많고 뭐 손은 바빠도 마음은 편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영숙 씨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방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향이 좋네요. 네가 오니까 창거리도 손이 가더라. 밥 먹고 가게 정리 좀 도와줘. 그럼요, 얼마든지요. 식사 후 지우 씨는 아버지와 함께 해질 무렵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짙은 주황빛이 바다 위로 퍼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보니 어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좋네요. 저한텐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애는 어떻게 됐냐? 마지막으로 메일 한 통 왔었어요. 그냥 잘 살라는 인사 정도 읽고 지웠어요. 그래, 미련 두지 마라. 사람은 한 번 사는 거다. 누구한테 휘둘리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아버지 말씀, 요즘은 정말 와닿아요.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모래처럼 발밑에 묻혀 있었고 파도는 그것들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 모두가 가게 옆집에 모였습니다. 나영 씨까지 내려와 있었고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얼굴 좋아졌네.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누가 나 먹여 살려줘야 얼굴이 펴지나 봐. 나영이, 너는 말은 왜 그렇게 하니? 어쨌든 네 오빠도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 엄마, 저건 칭찬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사람다워진 거 오랜만이니까요. 오랜만에 온 거니 내일도 하루 더 쉬고 가라.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랑 바닷가 한 번 더 걷고 싶네요. 그날 밤 지우 씨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달빛은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내려다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강대리, 다음 워크숍 때 발표 자료 잘 부탁해요.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힘내요. 네, 저도 요즘 기운 나네요. 꼭 잘해볼게요.
문자를 보낸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 씨는 마당 한편에서 고양이 밥을 챙기고 있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처음부터 혼자인 것보다 낫지? 네, 엄마, 이제는 혼자여도 안 무서워요. 그럼 됐다. 네 인생 이제부터 네가 만들어. 그 한마디가 지우 씨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